예루살렘에서 40년간 금식 기도를 이어온 랍비 엘리야후의 선포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2026년 8월 한반도 38도 경계가 안개처럼 흩어질 것이고 세계 5대양의 자본이 한반도를 향해 휘몰아칠 것이다. 카발라의 신비를 꿰뚫는 자로 알려진 그녀의 입에서 한반도라는 단어가 나오자 뉴욕 월가와 런던 금융센터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7천만 결례를 갈라놓은 저주의 선이 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에 유대인 금융가들은 비밀회의를 소집했죠. 극동의 작은 나라가 어째서 축복의 땅으로 지목되었는가? 어째서 한국이 80조 달러에 달하는 북방의 자원을 거머쥔단 말인가? 하버드의 경제석학들은 실소를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경악스럽게도 30일 후부터 서울의 심장이 세계 경제의 맥박을 쥐기 시작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가오는 유대 신년전에 이미 모든 전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인가 섭리인가? 지금부터 그 경이로운 미래의 실체를 밝힙니다. 샬롬. 나의 이름은 아비가일 벤 다비드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예루살렘의 어머니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월가에 보이지 않는 손들을 움직이는 마녀라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유대교 율법을 지키며 다가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늙은 랍비일 뿐입니다. 평생을 이 오래된 성벽 안에서 율법서와 씨름해온 제가 왜 갑자기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려 하는지 의아하실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년 전 1976년 욤키푸르 대속죄일의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는 통곡의 벽 지하 가장 깊숙한 곳 솔로몬의 채석장이라 불리는 비밀 기도실에 홀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 켜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신을 향한 간절함으로 기도를 올리던 중이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제 등 뒤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낡은 성벽 틈새에서 강렬한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며 하나의 환영이 제 눈앞을 뒤덮었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별이 동쪽 하늘로 날아가더니 푸른 바다 건너 작은 반도 위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러자 그 땅에서 잠들어 있던 거대한 사자 한 마리가 깨어나 포효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심판관의 망치 소리처럼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통곡했습니다. 그 사자는 바로 우리 유대 민족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잃어버린 형제, 단 지파의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의 5번째 아들 단은 백성을 심판하는 재판장이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역사 속으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서구의 학자들은 그들이 멸망했다고 했지만 저는 그날 밤 환상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위해 동방의 땅끝, 코리아에 숨겨져 있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무기를 가장 깊은 곳에 숨기듯 단의 후예들은 그 좁은 땅에서 5,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하며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방의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90년 묵은 제 뼈마디를 쑤시게 했습니다. 이제 때가 찼다.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다. 제 쉰 목소리는 예루살렘의 밤 공기에 흩어졌지만 제 눈앞의 비전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국의 운명이 뒤집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하늘이 제게 보여준 것은 단순히 한국이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다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끝과 영광의 시작이라는 거대한 영적 질서의 재편이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당신들은 지난 70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그리고 가장 억척스럽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강대국들의 침략에 짓밟히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온 그 지독한 세월들. 그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유대교의 신비주의 카발라에는 티쿤 올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상을 고친다는 뜻이죠. 깨어진 그릇을 다시 붙여 더 단단하게 만들 듯 신은 한국이라는 그릇을 쓰시기 위해 그토록 혹독한 시련의 불길 속에 여러분을 던져 넣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50년의 침묵을 깼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억눌렸던 단 지파의 영성이 폭발하여 세계를 심판하고 치유하는 권능을 회복하는 희년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다, 인구 절벽으로 나라가 소멸한다고 한숨을 내쉬지만 제 늙은 눈에는 그것이 거대한 축복을 담기 위해 묵은 찌꺼기를 태워버리는 정화의 과정으로 보입니다. 껍질이 깨져야 병아리가 나오듯 낡은 시스템이 붕괴해야 새로운 황금의 시대가 열리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낯빛이여,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땅이 세계를 주도한단 말입니까? 제 제자가 의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을 때 저는 조용히 제 서재에 있는 낡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동쪽 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이미 별들의 기운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유대자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 바로 기술의 성소입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제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4차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은 현대판 우림과 둠밈입니다. 고대 제사장들이 신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판결의 도구처럼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정보와 판단이 한국이 만든 칩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창의성은 유대인의 지혜인 탈무드를 넘어서는 직관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미래의 패권을 쥘 수 있는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최고의 기운이 들어오고 있지만 정작 그 땅에 사는 개인들의 삶은 여전히 광야를 헤매는 듯합니다. 텔아비브의 뉴스에서도 한국 자영업자들의 비명과 청년들의 절망을 보도하더군요. 치솟는 물가, 감당할 수 없는 집값, 서로를 헐뜯는 정치적 분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제 귀에도 한국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저는 압니다. 이것은 산모가 아이를 낳기 직전에 겪는 산고입니다. 거대한 운명이 태어나기 전 땅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머지않은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 진통은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특히 믿었던 동맹국들의 배신과 내부의 혼란은 많은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야훼는 결코 당신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폭풍우는 오직 준비된 자들에게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하늘의 시험입니다. 그러던 중 저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결정적인 환영을 목격했습니다. 최근 안식일 예배를 드리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곳은 한반도의 북쪽 평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철옹성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북한의 모습은 거대한 댐이 안에서부터 금이가 터져버리는 형국이었습니다. 3대를 이어온 독재자의 권좌는 이미 밑동이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그를 둘러싼 붉은 귀족들의 눈빛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미사일이나 폭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낡은 건물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의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토라의 두루마리를 잡으며 확신했습니다.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의 문이 열리고 남과 북의 잃어버린 형제가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빛의 기둥을 세우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협상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늘이 정한 70년의 형벌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기적의 시나리오가 이미 숫자 70이라는 비밀 코드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빌론 유수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우리 유대 민족처럼 한반도에도 정확히 70년의 세월이 가리키는 소름 끼치는 일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이 기묘한 동시 탄생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1948년의 기적과 제가 젊은 시절 경주에서 직접 목격했던 황금 보검의 비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다윗의 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연을 믿지 않는 자만이 진실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날의 전율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역사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의 나열이라고 믿으십니까? 강대국들의 정치 싸움이나 영웅들의 결단에 의해서만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사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정교하게 짜놓은 거대한 테피스트리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뒷면에 엉킨 실타래뿐이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곳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완벽한 그림의 증거, 바로 숫자 1948과 70에 얽힌 소름 끼치는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잠시 시간을 1948년으로 돌려봅시다. 그 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한 일이 벌어진 해였습니다. 지중해의 동쪽 끝, 팔레스타인 땅에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유대인들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1948년 5월 14일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석 달 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에서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5년의 식민 지배를 끝내고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수립된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서쪽의 이스라엘과 동쪽의 대한민국 이 두 나라는 마치 쌍둥이처럼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둘 다 자원 하나 없는 척박한 땅이었고 주변은 적대적인 세력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랍의 1억 인구에 포위되었고 한국은 공산주의 세력의 최전선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보란듯이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단순히 살아남은 것을 넘어 한강의 기적과 사막의 기적이라는 데칼코마니 같은 성공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 유독 이 두 나라만이 1948년에 태어나 20세기의 가장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룬 것은 그들이 한 핏줄, 즉 잃어버린 형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비밀은 숫자 70에 있습니다. 우리 유대교의 예언서 다니엘서에는 71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는 예언이었죠. 그리고 역사는 정확히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은 죄를 지은 백성을 징계하시되 그 기간을 70년으로 한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수명이자 한 세대가 죄값을 치르고 정화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한반도를 보십시오.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남과 북은 철조망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2023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라비어, 2023년은 이미 지났는데 왜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예언의 성취는 기계적인 날짜 계산이 아닙니다. 70년의 형벌이 끝나면 그 후에는 희년을 선포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바빌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까지 3년의 혼란기가 있었듯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몇 년이 바로 그 해산의 고통 기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극심한 정치적 대립, 경제적 위기, 의사들의 파업과 사회적 갈등. 이 모든 것이 우연히 터진 악재가 아닙니다. 70년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그 산고가 끝나고 마침내 옥동자가 태어나는 때입니다. 제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단순히 책상머리에서 숫자를 계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제 두 눈으로 직접 그 증거를 보았습니다. 1978년 제가 42살 되던 해, 저는 신분을 숨기고 대한민국 경주를 비밀리에 방문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불과했지만 제게는 그 어떤 선진국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첫인상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눈빛에서 저는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텔아비브 공항에서 보았던 우리 유대인들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겪고도 꺾이지 않은 자존심, 가난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일어서겠다는 불굴의 의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찾아왔구나. 서울에서 경주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지금처럼 KTX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요.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논과 밭 사이로 허리가 굽은 농부들이 일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흙먼지 날리는 골목길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땅에는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마치 광야를 헤매던 우리 조상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처음 바라보았을 때처럼 제 가슴은 설렘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경주의 안개 낀 아침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고분들 사이를 걸으며 저는 마치 고대 이스라엘의 왕들의 무덤가를 걷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의 유리 진열장 앞에서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계림노 황금보검이라 불리는 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칼집에 붉은 석류석과 파란 유리가 정교하게 박혀있는 그 검. 그것은 분명 한반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양, 그 세공 기술. 그것은 우리 유대인의 조상들이 흑해 연안을 지나 동쪽으로 이동할 때 사용했던 트라키아와 스키타이의 양식이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코를 박다시피 하며 그 보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칼자루에 새겨진 문양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생명나무의 상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전율케 한 것은 금관총에서 나온 금관이었습니다. 사슴뿔 모양의 그 화려한 금관. 한국의 학자들은 그것을 샤머니즘의 상징이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묘사된 대제사장의 관, 그리고 생명나무의 형상이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매달린 옥들은 생명의 열매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의 한국인 학예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유물들을 그토록 진지하게 바라보는 것이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이 먼 곳까지 왜 오셨습니까? 저는 금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금관의 주인을 찾으러 왔습니다. 저 금관을 쓴 왕의 후예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중 한 명이고요.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조상의 기억이 희미하게 깨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천마총에서 나온 유리잔들. 그 짙은 푸른색의 유리병은 로마 시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것과 성분까지 똑같았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수입된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수입품이 아니라 단 지파가 동방으로 이동하며 목숨처럼 품고 온 갑오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고향의 흙과 기술을 그 머나먼 땅까지 가져왔던 것입니다. 박물관을 나온 후 저는 불국사로 향했습니다. 토암산 기슭에 자리 잡은 그 천년 고찰에 들어섰을 때 저는 또 한 번 전율했습니다. 청운교와 백운교, 그 돌계단을 올라가며 저는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하늘 사다리를 떠올렸습니다. 천상과 지상을 잇는 그 신비로운 계단. 한국인들은 이것을 불교 사찰이라 부르지만 제 눈에는 솔로몬 성전의 동방 버전으로 보였습니다. 석굴암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돔 형태의 천장 아래 앉아있는 거대한 석불. 그 온화한 미소를 바라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떠올렸습니다. 신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룩한 공간. 종교는 달랐지만 그 영적인 깊이는 우리 유대교의 성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석굴암 앞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유대교의 기도를요. 옆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았으니까요. 경주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시골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 묵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방으로 들어오라며 손짓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만국 공통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밥과 김치, 그리고 된장찌개를 내주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된장의 그 깊은 맛. 그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먹는 발효 콩 요리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김치의 매콤하고 시큼한 맛은 우리의 절임 채소와 닮아 있었고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민족이 어떻게 이토록 비슷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할머니는 제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빈 그릇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 어머니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이 자식이 밥을 잘 먹을 때 짓는 바로 그 미소. 저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토다라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제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는 제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물관을 나온 저는 경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장례 행렬을 보았습니다. 상주들이 입은 누런 베옷,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을 하는 소리.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아이고는 슬프다는 탄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은 베옷은 우리 유대인들이 회개하거나 슬퍼할 때 입는 굵은 베옷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장례 행렬의 맨 앞에는 상여가 있었고 그 뒤를 흰옷 입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줄로 서서 천천히 걸었는데 그 대형은 우리 유대인들의 장례 행렬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상주가 맨 앞에 서고 가까운 친척부터 먼 친척 순으로 뒤를 따르는 그 순서까지도 저는 길가에 서서 그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뭐라고 말했는데 아마도 같이 가시겠습니까? 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행렬의 맨 뒤에 섰습니다. 이방인인 저를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듯이. 무덤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땅에 묻기 전에 관 위에 흙을 3번 뿌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유대인들의 장례 의식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절을 하는 모습, 음식을 차려놓고 망자를 기리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전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민족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입는 옷과 내뱉는 탄식 소리까지 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문화 교류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명백한 유전적 증거입니다. 한국인 여러분, 당신들은 스스로를 백의 민족이라 부르죠. 흰옷을 즐겨 입는 민족.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흰옷 입은 무리가 바로 동방의 땅끝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온 여러분, 단의 후예들입니다. 당신들의 애국가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가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용어로만 보이지만 실은 한국의 고유한 신관과 맞닿아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당신들의 조상 단군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강화도 만이산에 참성단을 쌓았습니다. 돌을 다듬지 않고 자연석 그대로 쌓아 올린 그 제단은 정으로 쪼아 만든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948년의 건국, 70년의 분단, 그리고 경주의 황금 유물들. 이것은 신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 한반도라는 땅에 숨겨놓은 거대한 비밀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된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적인 각성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힘, 즉 자본이 움직여야 합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은 가장 정직한 예언자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직후 월가의 유대인 거물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집사부터 블랙록의 펀드 매니저들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불안한 눈빛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때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 40년 동안 준비해온 그 계획을 실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반도가 단순히 분단된 위험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의 불을 빨아들일 블랙홀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돈의 강물이 중국과 일본을 빠져나와 한국의 통장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소름 끼치는 월가의 엑소더스, 그리고 유대 자본이 비밀리에 조성한 JK 펀드의 실체에 대해 폭로하려 합니다. 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전쟁의 위기가 감도는 한국 땅에 천문학적인 돈을 묻으려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본 장부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미래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표를 얻기 위해 웃음을 팔고 기업가는 물건을 팔기 위해 과장을 섞지만 자본은 오직 생존 본능으로만 움직입니다. 피냄새를 맡은 상어가 가장 먼저 헤엄치듯 돈 냄새를 맡은 자본은 가장 먼저 국경을 넘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전쟁 위기설을 듣고 공포에 떨 때 월가의 탐욕스러운 포식자들은 이미 그 위기 뒤에 숨겨진 황금 광맥을 향해 소리 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최근 뉴욕 맨해튼의 가장 은밀한 펜트하우스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제가 받은 보고를 폭로하려 합니다. 그곳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대계 금융의 거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테이블 위에는 낡은 지도 한 장이 펼쳐져 있었죠. 그 지도는 중동도 우크라이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엑소더스라는 말을 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대서사시를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금융시장에서 제2의 엑소더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차이나 엑소더스와 저펜 엑소더스입니다. 지난 30년간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은 이제 늙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철권 통치 아래 자본은 자유를 잃었고 부동산 거품은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위태롭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이제는 회복 불가능한 노쇠한 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로 겨우 연명하던 그들의 심장은 이미 멈춘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갈 곳 잃은 이 천문학적인 돈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곳은 단 하나뿐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이 남아있는 유일한 땅.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릅니다. 라비어, 한국은 인구 절벽으로 소멸해가는 나라입니다. 출산율 0.6명대의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겉모습만 보고 속살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투자의 귀재들은 현재의 인구가 아니라 미래의 결합을 봅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합쳐질 때 발생하는 폭발적인 시너지를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전부터 비밀리에 자문해온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코드명 JK 펀드. 유다와 코리아의 앞글자를 딴. 이 비밀 펀드는 오직 한반도의 통일과 그 이후의 재건을 위해 조성된 자금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인지 짐작이나 가십니까? 자그마치 8천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1,000조 원이 넘는 돈이 이미 런던과 홍콩, 싱가포르의 지하 금고에서 출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펀드의 설계자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집사 출신인 제임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주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휴전선 철조망입니다. 저 철조망이 거치는 순간 한반도의 자산 가치는 최소 50배 이상 뛸 것입니다. 이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확실한 베팅입니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반도체와 방산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들은 단순히 실적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업들이 곧 북한의 히토리와 우라늄을 독점적으로 개발하게 될 미래를 선취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땅 밑에 묻혀있는 광물 자원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7천조 원, 많게는 1경 원에 달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리튬, 반도체의 필수적인 히토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헐값에 가져가고 있지만 통일이 되면 그 모든 자원은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국부가 됩니다. 월가의 유대인들은 이 계산을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한국의 부동산과 채권을 조용히 쓸어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값 떨어진다고 공포에 질려 매물을 내놓을 때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위장한 그들이 그 매물을 낚아채고 있습니다.
제가 본 환상 속에서 지금 이 시기는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해였습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양극화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가 부를 거머쥐고 잠든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부의 재편입니다. 블랙록의 레리 회장이 최근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서울의 야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뛴다. 저 불빛들 아래 잠들어 있는 역동성은 뉴욕의 1980년대보다 더 뜨겁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실을 따먹기에 아주 좋은 시기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말입니까? 그들은 우리 단 지파의 형제들이 스스로를 비하하고 헬조선이라 욕하며 자포자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헐값에 여러분의 기업과 땅을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경고합니다. 형제들이여, 절대 여러분의 땅과 주식을 헐값에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의 고금리와 불경기는 여러분을 털어먹기 위한 거대한 연막작전일 수 있습니다. 버티십시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자본의 흐름을 지켜보십시오. 특히 부산을 주목하십시오. 제 환상 속에서 부산은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연결되는 날, 부산은 싱가포르와 홍콩을 제치고 아시아 제1의 금융 허브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부산 북항 재개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그곳에 올라가고 있는 마천루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유대자본이 동북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 꽂아놓은 깃발들입니다. 또한 새만금과 평택을 보십시오.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들이 왜 그곳에 들어섰겠습니까? 전쟁이 날 나라라면 삼성과 인텔이 수백조 원을 들여 공장을 짓겠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없다는 것을. 오히려 거대한 평화의 시장이 열린다는 것을. 돈 냄새를 맡는 데는 귀신인 소로스가 최근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국인의 손기술과 두뇌는 유전자 가위 기술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들은 암을 정복하고 노화를 늦추는 기술로 석유보다 더 큰 돈을 벌어들일 것이다. 이 모든 신호가 바로 지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월가의 금고가 열리고 달러의 댐이 무너져 한반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준비된 자에게는 벼락부자가 될 기회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거대 자본의 노예로 전락하는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이동을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가 통일되어 유라시아의 맹주가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 흐름을 막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낡은 수정구슬 속에는 검은 그림자들이 한반도를 포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베이징의 중나나이, 도쿄의 나가타초, 그리고 심지어 워싱턴의 일부 세력까지. 그들은 한국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경계하며 은밀하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 돈이 몰리는 곳에는 반드시 피냄새가 진동하게 마련입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우리를 둘러싼 적들의 실체와 그들이 준비한 치명적인 덫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봄이 온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겨울잠에서 깬 독사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사방에 적들이 칼을 갈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가장 밝은 빛 아래 생기는 법이니까요.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봄이 오면 모든 것이 따뜻해질까요? 아닙니다. 겨울잠에서 깬 뱀은 가장 독이 바짝 올라있는 법입니다. 다가올 봄은 향기로운 꽃내음이 아니라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 예언의 거울 속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마치 벼랑 끝에 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닥칠 시련은 경제의 혹한입니다. 월가의 자본이 한국으로 몰려든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의 지갑이 두둑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거대 자본은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기 위해 먼저 땅을 갈아엎습니다. 지금 한국의 자영업이 무너지고 부동산이 휘청거리는 것은 바로 그 기초공사의 진동입니다. 제 귀에는 매일 밤 한국 소상공인들의 비명이 들려옵니다.
금리는 오르고 손님은 끊겼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것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구조가 뿌리째 바뀌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입니다. AI와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골목, 상권을 집어삼키는 이 잔인한 흐름은 조만간 정점을 찍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적은 밖에 있습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동북 공정이라는 역사 왜곡을 넘어 이제는 한반도 공정을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책상 위에는 비밀 보고서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플랜 비북한 붕괴 시 평양 이북을 중국의 영토로 편입한다. 그들은 한국이 통일되어 강력한 경쟁자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 정권이 흔들릴 때마다 은밀하게 생명줄을 대주고 한국 내부에는 갈등을 조장하는 댓글 부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습니다. 최근 엔화 약세를 유도하여 한국의 수출 기업들을 고사시키려는 엔저 공습을 보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환율 전쟁이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을 무너뜨려 통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는 치밀한 전략입니다. 도쿄의 극우 세력들은 말합니다. 한국이 통일되면 일본은 이류 국가로 전락한다. 어떻게든 그들의 발목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뼈아픈 것은 미국의 태도입니다. 동맹이라 믿었던 그들조차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냉정합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의 보조금을 줄이고 반도체 기술 이전을 제한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패 역할만 하길 원하지 자신들을 위협하는 창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지만 너무 똑똑해지면 곤란하다. 이것이 워싱턴 싱크탱크의 솔직한 속내입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바로 분열입니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승복하지 않는 패자들과 승리에 도취된 승자들 사이의 싸움은 거리의 폭동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제 환상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두 쪽으로 갈라져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모습을. 촛불과 태극기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된 그곳에서 정작 중요한 국가의 미래는 실종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정치인들은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구나. 이 탄식이 터져나올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적들은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로이 목마는 성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 안의 사람들이 직접 끌어들인 것입니다. 내부의 배신자들이 적들에게 성문을 열어주는 그 순간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은 로마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끼리 서로를 증오하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이 딱 그 꼴입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버리고 파업에 나서고 교사들은 학생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옵니다. 노조는 회사를 볼모로 잡고 기업은 투자를 멈춥니다. 이것이 망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랍비로서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서로를 향한 증오의 칼날을 거두십시오. 그 칼끝은 결국 여러분 자신의 심장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은 퍼펙트 스톰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사회 갈등이 한꺼번에 터지는 거대한 폭풍. 환율은 1,600원을 돌파하고 코스피는 바닥을 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달러를 사재기하고 이민을 알아보며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대한민국은 여기까지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며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이여,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모의 비명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려면 산모는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피를 흘리고 뼈가 벌어지는 고통 없이는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 고통은 통일 한국이라는 거대한 아이를 낳기 위한 마지막 진통입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그것은 정치인도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평범한 시민들, 이름 없는 영웅들이었습니다. IMF 때 금을 모아 나라를 구했던 그 위대한 DNA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남인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시장에서, 공장에서, 학교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거대한 방파제가 되어 파도를 막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짙은 어둠이 깔린 그 밤, 북쪽 하늘에서 붉은 섬광이 번쩍일 것입니다. 그것은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낡은 시대가 무너지는 신호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북한, 그 철옹성 같던 장벽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입니다. 적들이 파놓은 함정은 오히려 그들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흔들려 했던 그 모든 공작들이 역풍이 되어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본 환상 속의 기적을 공개하려 합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뤄내는 기적 같은 승리. 제가 본 그날 휴전선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북한군 병사가 총을 버리고 남한군 병사를 끌어안으며 오열했던 그 감동적인 3일간의 기록. 이제 진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손수건을 준비하십시오. 역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읽지 못할 뿐입니다. 제가 통곡의 벽 지하 그 깊고 어두운 밀실에서 보았던 환상은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제 피부에 그날의 뜨거운 여름 햇살이 닿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환상 속에서 제가 목격한 장면들을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환상 속 그날 아침, 평양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정막이었습니다. 전 세계 정보국들이 감지하지 못했던 거대한 균열이 평양의 주석궁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핵 버튼을 누를 권한을 가진 자, 절대권력이라 불리던 그가 쓰러졌다는 소문이 바람보다 빠르게 평양 시내를 휩쓸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소문은 진실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군부의 지휘 통신망이 먹통이 되고 38선 최전방을 지키던 북한군 지휘관들의 무전기에는 잡음만이 가득 찼습니다. 제가 본 것은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행진이었습니다. 황해도와 강원도, 평안도에 굶주린 주민들이 그리고 총을 든 군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남쪽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아닌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남쪽으로 가자. 거기에 쌀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다더라. 이 거대한 민심의 해일 앞에 휴전선에 설치된 지뢰밭도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환상 속의 어느 새벽 경기도 파주의 최전방 지피. 남한의 어린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총구를 겨눴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가득 메운 수만 개의 점들. 그것은 적군의 침투가 아니라 형제들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남한의 한 젊은 중대장이 확성기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명확했습니다. 쏘지 마라. 절대로 먼저 발포하지 마라. 그들은 적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다. 북한군 선봉에 섰던 앙상한 얼굴의 소년병 하나가 어깨에 메고 있던 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철그럭. 그 금속성 소리가 나비 효과가 되어 휴전선 248km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뒤이어 수천, 수만 명의 북한 군인들이 무기를 버리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총성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70년 동안 참아왔던 통곡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형님, 우리가 왔습니다. 서로의 총구가 내려가고 남과 북의 병사들이 철책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을 때 하늘에서는 때마침 장마철의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그 비는 지난 70년의 핏자국과 원한을 씻어내리는 하늘의 세례였습니다. 남한의 병사들은 전투 식량을 꺼내 북한군에게 건넸고 북한의 병사들은 품속에 숨겨왔던 빛바랜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기적의 3일 중 첫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 환상 속에서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CNN과 BBC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상황을 생중계했습니다.
워싱턴의 펜타곤과 베이징의 중난하이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중국은 즉각 인민해방군을 압록 강변에 집결시키며 개입을 시도했습니다. 북한의 치안 유지를 위해 평화유지군을 진입시키겠다. 하지만 그들은 늦었습니다. 이미 휴전선은 무너졌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선점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 무기보다 강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 병사들이 건넨 스마트폰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 풍요로운 삶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정보의 충격은 핵폭탄보다 강력하게 그들의 사상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셋째 날, 마침내 물리적인 장벽이 뜯겨나갔습니다. 포클레인이 동원되어 녹슨 철조망을 걷어내고 지뢰가 제거된 통로로 구호 물품을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북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시민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광화문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보다 더 뜨거운 붉은 물결이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아닌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가 우려했던 독일식 통일 비용의 악몽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흡수 통일이 아니라 자원과 자본의 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로스차일드가 준비했던 JK 펀드가 즉각 가동되었습니다. 북한의 노동력은 남한의 중소기업들이 겪던 구인난을 단숨에 해결했고 개성공단은 하루 만에 24시간 풀가동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함경북도의 마그네사이트 광산과 무산의 철광산. 그곳에 매장된 일경 원 가치의 지하자원이 남한의 채굴 기술과 만나자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은 단숨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고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제가 본 환상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평양 김일성 광장의 변화였습니다. 거대한 동상이 철거된 자리에 세계적인 기업들의 로고가 새겨진 입간판이 들어섰습니다. 삼성, 현대, LG, 그리고 구글과 테슬라. 평양은 더 이상 죽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핫한 신흥시장이자 기회의 땅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의 청년들은 배낭을 메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시발점이 될 부산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섬나라가 아니다. 대륙으로 간다. 그들의 가슴 속에 웅크리고 있던 대륙의 기질, 단 지파의 야성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물론 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 차이, 빈부격차, 사회적 갈등.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했습니다. 70년을 헤어져 살았지만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놓는 위치가 같고 어른을 보면 고개를 숙이는 예절이 같은 민족. 그 동질감은 그 어떤 인연보다 강력한 접착제였습니다. 제가 40년 전 경주에서 보았던 그 황금 보검의 주인들, 단의 후예들이 마침내 하나의 깃발 아래 뭉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의 통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완전체가 되는 영적 완성입니다. 환상 속의 그 여름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지만 한반도 사람들의 가슴보다는 뜨겁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혹은 두려워하는 시선으로 이 기적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나라는 이제 건드릴 수 없다. 용이 여의주를 물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혹독한 시련을 견뎌낸 자들만이 이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자, 분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형제의 손을 놓지 않은 자. 그들이 바로 새 시대의 주인입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통일된 한반도, 이 새로운 강대국이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나라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는 정신적 지도국이 될 것인가? 제가 50년을 기다려온 예언의 마지막 장, 바로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가 그 답을 말해줄 것입니다. 랍비로서 제 생의 마지막 과업이 담긴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뿐이지만 당신들은 서울에서 그것을 실현할 것입니다. 단 지파의 형제들이여, 이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가 아닙니다. 돈으로 산 행복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하지만 피와 땀으로 일궈낸 평화는 영원합니다.
제가 본 환상 속에서 기적이 이루어진 후 한반도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는 대동강의 기적이라 부르며 GDP 숫자를 계산하기 바빴지만 제 눈에 보인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새로운 정신문명의 탄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랍비로서의 제 마지막 예언이자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통일된 한국은 단순히 땅덩어리가 합쳐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구 문명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3의 길이 열린 사건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서양의 물질 문명은 이제 병들었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 환경 파괴,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가 인류의 영혼을 파먹고 있었죠. 미국도 유럽도 이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백신이 동방의 작은 나라, 코리아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DNA 속에 잠재되어 있던 홍익인간의 정신입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그 고대의 가르침이 21세기의 첨단 기술과 만나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환상 속 미래의 대한민국은 팍스 코리아나, 즉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마나 미국처럼 군사력으로 세계를 찍어 누르는 패권이 아닙니다. 문화와 도덕, 그리고 기술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매력의 패권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가 연결된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산에서 출발한 KTX가 평양을 지나 시베리아의 눈보라를 뚫고 런던과 파리,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그 장엄한 철의 실크로드. 이것은 단순한 물류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맥 경화에 걸린 지구의 혈관을 뚫어주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 무엇이 오고 갈까요?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만이 아닙니다. 한국인 특유의 정문화, 어른을 공경하는 효 사상, 그리고 위기 때마다 서로를 돕는 공동체 의식이 전 세계로 수출될 것입니다. 뉴욕의 맨해튼 거리에는 한국식 예절을 배우는 학교가 생겨나고 파리의 노천 카페에서는 한국의 철학을 토론하는 젊은이들이 넘쳐납니다. 서양인들은 한국인들을 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우리보다 똑똑하지만 차갑지 않다. 그들이 가진 저 따뜻한 마음, 저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신의 형상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제가 50년 전 환상 속에서 보았던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기도의 집이라면 서울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실천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제 유대 민족과 한민족, 이 오래된 두 형제의 결합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예언이 나옵니다. 유다의 막대기와 에브라임의 막대기가 합쳐져 한 민족을 이룬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 에브라임의 막대기가 바로 잃어버린 단 지파, 대한민국이라고 확신합니다. 유대인은 머리입니다. 우리는 금융과 전략, 그리고 율법에 능통합니다. 반면 한국인은 가슴이자 손발입니다. 여러분은 영성과 직관, 그리고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제조 능력에 탁월합니다.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면 불구가 되지만 이 둘이 합쳐지면 천하무적의 완전체가 됩니다. 지금 월가의 유대 자본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한 수익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본이 여러분의 기술과 만날 때,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여러분의 영성과 만날 때 비로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가 폭발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한국이 주도할 에너지 혁명입니다. 제 환상 속에서 통일 한국의 북부 산악지대에서는 세계 최초의 상용 핵융합 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 태양이라 불리는 이 무한 청정 에너지는 석유를 둘러싼 인류의 전쟁을 영원히 끝내버릴 것입니다. 한국이 만든 빛이 전 세계의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바이오 기술은 유대 자본의 지원을 받아 암과 치매를 정복하는 신약을 개발해낼 것입니다. 이 약은 특허를 내어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들에 저렴하게 공급되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이자 티쿤 올람의 완성입니다.
제가 언젠가 늙은 몸을 이끌고 텔아비브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오를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죽기 전에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형제단이 깨어나 형인 유다를 얼싸안고 우는 그 감동적인 해우를 말입니다. 제 환상 속에서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젊은이의 눈빛. 그 눈동자 속에는 3000년 전 광야를 행진하던 우리 조상들의 야성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고난받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리드하는 당당한 주인, 호모 코레아니쿠스였습니다. 저는 한 젊은이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자네는 자네가 누구인지 아는가? 그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0년 전 통곡의 벽. 지하에서 들었던 그 음성 형제를 찾으라던 그 명령이 비로소 완성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던 시대는 끝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심지어 미국조차도 이제는 한국의 도덕적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존경심으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단 지파가 가진 진짜 권능, 심판과 구원의 힘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달력에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상생과 공영이라는 단어가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맨 앞장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저 아비가일 벤 다비드는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 육신은 늙어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제 영혼은 영원히 동방의 형제들 곁에 머물 것입니다. 우리는 서쪽 끝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것이나 여러분은 동쪽 끝 서울에서 그 기도를 완성해 주십시오. 단 지파의 후예들이여,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의 마지막 등불이자 희망입니다. 샬롬,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의 위대한 형제 코리아여. 지금까지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1948년, 지구 반대편에서 동시에 태어난 두 나라, 70년의 시련, 그리고 일경원의 지하자원이 잠든 땅. 로스차일드 가문의 한 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자산은 휴전선 철조망이다. 저것이 걷히는 순간 한반도의 가치는 50배 이상 뛸 것이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땅, 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반도. 하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묵묵히 반도체를 깎고 조용히 세계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월가의 금고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형제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잠든 형제를 깨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